자, 먼저 오늘 증시 셔톱을 만나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장님 그 타이 외웠어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가요? 예, 타이. 네. 골드빛이 촥 있어서 왠지 좀 분해 나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주는 대로 입는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도 주는 대로 입으신 박근영 부장님은 시장은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보지 않으시잖아요. 면밀하게 보시죠. 그렇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네. 거고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그쵸.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 일단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사실 오늘 지수만 보면 별일 있었나 재미없었어요. 싶었는데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난타전이었거든요. 아주. 많은 일이 그래서 오늘 있었죠. 또 맞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또 네. 오늘 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이 코스피는 한 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그리고 선물 매수로 출발했고 기관은 현 선물 모두 매도 출발했습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 국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강세 등에 때문에 전반적인 투심은 악화로 좀 이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 선물지수 플러스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는 여전히 규모가 확대되면서 9시 40분경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달러 N이 이제 147엔대로 낙폭이 확대됐는데 엔화 약세를 우려한 BOJ 의사록의 영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그로다 BOJ 총재가 당분간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완화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현재 가장 적절한 정책이 YCC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걸 이제 사용한 수익률 곡선의 하향 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시장은 일본이 언제 YCC를 포기하느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다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YCC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있을 옵션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주장하는 YCC 정책 전환 가능성을 일단 외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다 총재가 최근 엔화의 약세가 과도하고 일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구로다 총재의 발언 영향 때문에 엔화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이런 가운데 이제 FOMC를 앞두고 달러 약세가 확대가 커졌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시간의 선물의 상승 전환도 이끌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한국 증시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래도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시간대 역외 위안화 등의 변화는 또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주가가 또 막 올라가는 그런 역할은 또 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은 SK이노베이션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등의 대형주 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를 이제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유입을 했고요. 연기금이 또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오전에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2차전지, 화학업종 등의 최근 상승세가 지속됐던 업종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한시를 넘어가면서 코스피가 재차 마이너스 전환했는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가 다소 거세졌습니다. 20주 이평선에 근접하면서 전일까지 강세 기록했던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삼성 SDI와 LG화학의 중심으로 단기 차익 실현이 이제 매물이 출회됐다 볼 수 있겠고요. 흥국생명 연구체 콜옵션 행사 안 한 점도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제가 확산 우려를 자극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은 경색 수준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닌 듯한 느낌이어서 이게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장중 증시를 지탱시켜주는 요인으로 중국 증시가 연이어서 또 상승한 점도 그래도 하방을 좀 막아줬다 볼 수 있는데 미확인된 코로나 제로 해제 기대감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등이 이제 2% 중반 정도까지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일부 이제 여러 가지 좀 기후 변화 때문에 3시경이죠. 한국 시간 3시경에 홍콩 장은 마무리가 됐으면 미리 조금 먼저 빨리 클로징을 했습니다. 당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 관련된 이 정책을 해제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찌라시 비슷한 게 이제 중국 시장에도 돌았는데 중국 당부는 이제 일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업종별로는 카카오나 NC소프트 등 인터넷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철강금속은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중심으로 강세였고 금융업도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등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원전 관련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기계업종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신기계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 이제 전기가스업이나 섬유의복, 건설도 부진이었고 코스닥은 디지털 컨텐츠나 제약이 강세였는데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660억 원 규모로 투자 유치한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고 그룹주인 뭐 위메이 맥스나 위메이 플레이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반면에 일반 전기전자나 IT 부품은 약세를 보였고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16원에서 1,421원 정도 사이에서 제한된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한 하루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 국내 아시아장에도 후반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여기 대해서 뭐 중국 당국에서는 우리는 뭐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하는 분위기라서 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마냥 갖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안 갖기도 좀 근데 애매하고. 잠시 후에도 또 말씀을 주시겠지만 네. 가장 헛갈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약간 롱숏이 트위스트된 느낌이거든요. 그동안 주도주라고 했던 2차 네. 전지가 네. 주춤했는데 그동안 부진했었던 카뱅이나 뭐 네이버. 아모레퍼시픽이나 네이버 또 뭐 하이브 이런 네. 주식들이 갑자기 번쩍 뜨는 현상이 튀어올렸죠. 나타나니까 사실 경험적으로 부장님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조금 보시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이제 숏 맛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몇몇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 카카오 모두의 숏이라고 불리죠. 그쪽 종목이라든지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뭐 삼성 SDI나 LG 화학 등의 2차 전지 섹터가 또 오늘은 급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FOMC 결과를 앞두고 최근에 한 20-30%좀 올라왔던 대형주 중에 굉장히 좀 많이 수익률을 냈던 것은 또 팔자 나오면서 또 숏을 또 가져가기에는 FOMC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도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의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수급상의 트위스트가 일부 좀 시장의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좀 영향을 미친 게 우리가 이제 그럴 것 같다는 분석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급등 급락이 나왔거든요. 종목이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러니까 참 예. 경계감이 아주 커졌다는 얘기네요, 결국. 맞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내일 새벽 3시? 네. 3시 반? 네. 이쯤에 발표되는 아주 주요한 내용들이 있죠. 네, 이제 뭐 결국은 이제 FMC 문제인데 뭐 얼마를 올리느냐 이거는 그 자체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그쵸. 같고요. 문제는 이제 12월 이후에 12월 달에 뭐 50bp, 뭐 75 또는 이제 내년에 뭐 1분기에 한 회 또는 뭐 두 번 이 정도의 뭐 0.25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 이 경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코멘트를 낼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75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1% 깜짝 뭐 인상 이건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시장 보고 있는데 결국은 12월 이후의 경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점도표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점도표가 더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닉 티미라우스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결국은 매파적으로 갈 거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피벗이 또 있을 수 있다. 피벗 아닌 피벗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또 말도 하면서도 근데 또 시장은 급등하지 않는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피벗 같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장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잖아요. 최근에 시장도 좀 올라온 부분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 좀 됐다는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피벗을 한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맞지만 약간 좀 그 닉 티미라우스 관련된 기자를 통해서 페드도 약간 시장의 반응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FOMC 직전에 기사를 그렇게 계속 쏟아내고 있고 트윗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자꾸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벗 아닌 피벗처럼 이야기 들리지만 시장은 뭐 올라가면 안 돼.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드도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어떤 느낌이 좀 받는 뭐 그런 지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이야기가 정말 나올지.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그날 반영될 때는 되게 또 어떤 방향으로 반영이 되는데 다음 하루 날. 이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해석을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시장 반응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발언 이후에 뭐 오늘 뭐 내일 새벽에 미국장이 어떻게 됐다. 근데 하루 이틀 뒤에는 정반대의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너무, 또 나올 수 있는 게 과거에 몇 달 동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저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가장 부정적인 뉘앙스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 외에 뭐 주택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장의 약간의 긴축의 속도를 완화하는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로 일단은 미리 해석이 나왔어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뉘앙스로 하면은 요건 좋고 요건 안 좋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 있어서 이 정책 당국의 입장은 시장이 극단적으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해석들이 네네. 시장의 변동성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을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부분은 아니다 봅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한 소식은 또 내일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뭐 핫했던 이슈 하나씩 보자면 네옴시티 얘기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뭐 온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사실 온다고 해도 뭐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제 이번 달 중에 방한을 할 수 있다는 뭐 뉴스들이 갑자기 어제 오후에 나왔죠. 그쵸. 그러면서 사실은 좀 뜬금없이 갑자기 왜 또 오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고 안 오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에 방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거리감이 이렇게 좀 뭐 한국이 좀 배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다가 그래도 한국에 온다는 것은 뭐 그게 일정이 하루든 이틀이든 온다는 것은 뭔가 긍정적으로. 뭐 한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센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뭐 빈살만 왕세자하고 되게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추가적인 어떤 실제 계약이 좀 더 가시성이 좀 높아지는 어떤 이벤트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직후가 유력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일단 방한이 돼봐야 아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주가 수준에는 이제 반영이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총 이제 709조 원 정도의 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대규모 건설이 이제 사업에 대해 들어오고 있고 또 이게 방한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형식의 어떤 뭔가 회담이 또 이벤트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왔는데 그냥 뭐 우리가 뭐 독수공 구경하고 갈 건 아니잖아요. 뭐 하루 방한 와가지고 그러니까 관광하는 결국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 조율을 하고 뭐 어떤 일정을 가지고 올 텐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먼저 좀 조율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기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렇게 뭐 방한을 해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 전에 의제는 다 결정이 된 상태로 와서 악수. 네 들어와서 결정이 이미 된 걸 이제 이렇게 도장 회담을 찍고 하면서 이제 도장 찍고 사인하고. 사인하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뭔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뭐 그런 뭐 관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장중에 좀 올랐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건설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 일부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DLNC 같은 경우는 시장 추정치에 또 부합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지만 대우건설은 어닝스 서프라이즈도 내기도 했고요. 근데 현대건설과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추정치를 또 하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의 실적이 또 엇갈리고 있고 또 뭐 주택 사업의 매출이나 그다음에 마진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다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건설주는 좀 방향성을 잡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네옴시티 관련주 가운데 우리가 아주 뭐랄까 주도주로 이야기했던 한미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미글로벌이 최대 주주 등의 주식 그 소유 주식 수가 30만 주 정도 감소를 하면서 지분율이 21.88%에서 19.17%로 2.71% 감소했다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왜죠? 주가 급등하니까 판 거죠. 주요 주주가. 최근에 이슈와 함께 주가 급등하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주도 업종 그 가장 뭐 대장주라고 이야기했던 한미글로벌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면 센티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별로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거죠. 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펀더멘탈보다는 너무 이제 앞서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 이 주요 주주가 지분을 이렇게 팔게 되는 이슈가 다 나오고 이게 사실은 센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간 주가에 대한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언급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도주가 또 바뀌는 이유도 될 수도 있어요. 뭐 엉뚱하게 또 다른 주식이 또 연관돼서 갈 수도 있지만 다만 좀 이런 걸 본다면은 다소 조금은 밸류에이션 부담감이라든지 앞서간 주가의 흐름은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주가 차트를 지금 월봉 차트, 뭐 연봉 차트 쭉 봤는데 그동안 뭐 한미글로벌은 주가가 정말 플랫했네요. 가격대가 거의 변화 없이 박스권에 10년 넘게 갇혀 있었는데 그 10,000원대에서 있었던 주가가 지금 40,000원대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최대 주주의 매도 소식
이게 이제 퇴직과 관련된 이야기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퇴직이요? 예. 그 주주의 퇴직이기 때문에 그 조금 뭐 그 부분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게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팔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완전히 시장이 다 팔아갖고 이제 빠진 건 아니고 퇴직과 관련된 이슈로 이제 좀 수급이 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레옴시티 관련해서는 뭐 아직은 오는 것도 확정된 게 아니고 온다고 해서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LPG 관련해서도 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컸죠. 네, 뭐 지난밤 유가도 일단 올라와서 88달러를 좀 넘겼고요. 전체적으로 겨울로 오다 보니까 이제 뭐 난방 관련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계절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고서를 냈지만 그 전에 외신에 따르면 이란이 뭐 지난 9월 이후에 영내 여러 가지 관심을 다른 곳으로 좀 돌리기 위해서 사우디와 이라크, 에르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약간 루머가 이제 시장의 외신을 통해서 돌면서 이런 약간 이란의 공격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에 사실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10월에 복합 정제 마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10달러대로 반등을 주면서 휘발유 수요의 회복은 아직은 좀 뭐 경기 때문에 좀 더디긴 합니다만 그 등경유 마진이 3, 40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5년까지 정제 설비 순중이 수요 증가를 일간 평균 50만 배럴 정도를 하회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타이트한 공급이 결국은 수요가 좀 좋지는 않지만 유가를 굉장히 지탱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급 쪽에서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표를 띄워주시면 그게 보이는데요. 정제 마진 관련된 부분이 보입니다. 10월 들어서 정제 마진이 다시 조금 급하게 뭐 빠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럴당 아시아 정제 마진이 어쨌든 급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은 수요에 비해서 그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증설이 더 부족합니다. 이 조금 짙게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설비 순중이고요. 약간 옅은 파란색이 이제 수요 증가인데 보시면은 2022년, 23년 보시면 설비 순중이 수요 증가분보다 좀 떨어지게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순중이 상당히 좀 적다는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하방을 막아준다는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등경유 가격의 강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경유 마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등경유 쪽에 관련된 경유 마진이 급박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최근에 등경유 가격의 강세가 결국은 공급 쪽의 제약 요인이 더 큰 문제이다라는 걸 좀 증명해주는 지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국내의 그 정유사들이 대부분 다 등경유 관련된 그 매출 구조가 50% 이상이 등경유 정도로 이제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또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경유 쪽에 이렇게 좋으면 SOE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정유업체들은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SK 이노베이션은 또 뭐 자금 그룹사에 대한 자금 이슈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이고 S-오일이라든지 뭐 중앙 에너비스,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오늘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주가는 엇갈린 것 같아요. 뭐 LG화학 그동안 좀 올라서 네. 빠졌는데 다른 종목들이 좀 선방하는 움직임 나타났네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급락했던 종목들이 한 이틀 정도 급등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급하게 올랐던 LG화학은 오늘 좀 꽤나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3분기 화학업종 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 에틸렌 뭐 증설 때문에 대규모로 증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급 경쟁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 긴축이라든지 중국의 제로나 코로나 정책 관련된 수요 둔화가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3분기 평균 에틸렌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36%나 하락했으니까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표를 가져와 봤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표인데 3분기 에틸렌 스프레드가 200달러 하회하면서 스프레드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3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화학업체들은 이제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시장 악화를 걷고 있고 뭐 일부 이제 대한유화나 순수 이 화학업체들은 4분기도 계속 적자를 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하죠. 그래서
3분기 내 국내 6개 상장사들의 화학 부품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부진한 실적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공급 과잉이 또 문제가 되는데 화학업종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에틸렌 증설 규모를 나타내는 건데요. 표를 띄워주시면 연평균 6%에 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틸렌 증설이 최근에 20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 이상 계속적으로 증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해 글로벌 에틸렌 증설 물량이 아마 1,100만 톤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30%가 중국 업체들이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비중이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시아 쪽의 증설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 쪽이 좋아져서 수출을 잘 하면 되는데 유럽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도 많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에 따라서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공급이 연평균 6%씩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해서 사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수요가 중국도 뭐 화학 제품 관련된 부분들이 수급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화학업체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동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진 방어가 시작됐고 내년부터는 증설 규모가 4년 만에 둔화될 것을 보긴 하지만 시황이 바닥을 찍고 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뭐 3, 4분기 올해 정도에는 조금 바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업황이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이게 누적된 공급 과잉을 강화한다면 속도가 굉장히 완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을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막 많이 튀어오르기에는 순수 화학 업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구조이죠. 다음 표를 보여줬는데요. 3분기 주요 화학 제품들의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속 보시면은 수요 부진 때문에 공급 부담과 수요 부진 때문에 많이 빠졌죠. 이게 납사부터 에틸렌 쭉 나오는데 이 화학 제품들의 공급 관련해서 가격이 마이너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내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바로 플러스권으로 튀어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에서 순수 화학 업체를 우리가 좋다고 따라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등 이렇게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올라왔다면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좋겠고 오히려 순수 화학업체 밸류에이션이 뭐 싸긴 하지만 그쪽보다는 고부가 다각화를 위한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오늘 좀 빠졌다 보이는 LG화학이나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뭐 이수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더 볼 수 있는 오히려 선호되는 쪽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아까를 보면 가격 변수도 안 좋고 또 큐도 안 좋고 사실 이런 상황인데 퓨어캠에서 보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가격에 대한 반응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큐의 기대감이 커져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량이 좀 일단은 수요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뭐 공급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증설 물량이 3년간 연평균 6%씩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은 거기에 대한 공급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수요가 확인돼야 되는데 글로벌 수요는 적어도 아니더라도 중국 쪽의 제로 코로나 정책 정도만이라도 좀 풀려주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풀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는 점에서 업황의 바닥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그널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일례로 지금 그 디즈니랜드 상하이 쪽에 못 나가게 지금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폐쇄시켰다.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그 디즈니랜드 안에서 못 나가게 문 걸어 잠그고 안에 놀이기구는 그대로 운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가게는 하고 네. 그분들을 즐기게 해주는 거예요. 네, 놀이기구는 계속 운영하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폐쇄가 못 들어가게 하는 폐쇄가 아니고요.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그러면 거죠. 그분들은 비용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코로나 폐쇄 정책 때문에 그 디즈니랜드를 폐쇄하는데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고 네.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들. 못 나가게 하고 문을 닫아놓고 놀이기구는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금 이벤트인데 디즈니랜드 관련된 상하이 쪽에 어떤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만만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열고
이게 가기가 지금 네. 이제 3기 집권되면서 이 그러네요. 그 인물들의 어떤 그런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보면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 오늘도 뭐 빠짐없는데 오늘은 조금 이게 부정적인 이슈일까요? 아니면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연말 재고 조정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관련된 뭐 IR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4분기 연말 재고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들이 이제 소재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말 일회성 비용 이게 이제 재고 조정 비용이나 인센티브 등 반영 때문에 4분기 컨센서스인 5천억 초반에 그 여러 가지 영업이익단을 하회할 거로 전망된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캠7 54,000톤의 연말 조기 가동이 예정이었지만 이 고객사 연말 재고 조정 영향 때문에 내년 초 가동으로 좀 연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돈 거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객사의 운전 자본 관리의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이 약간 그 연말 재고 조정은 사실 크리티컬 이슈는 좀 아니라는 반박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이제 장중에 이야기가 냈는데 연말 재고 조정은 이미 예상했던 수준의 통상적인 이슈로 이 4분기와 다르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칩 쇼티지로 인한 전방 오더 컷이 동반된 이슈였지만 그 여파가 이제 올해 2분기까지 지속됐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 재고 조정은 아마 지금은 충분히 예상됐던 이미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여전히 뭐 EV 관련된 수요는 좋고 업체들의 실적은 우상향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사들의 운전 자본 관리 목적으로 이제 한시적인 어떤 이슈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반박을 장중에 코멘트를 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왔는데 9월 달에 EV 판매 잠정치 전년 동월 대비는 52%나 급증을 했고요. 중국은 판매 신기록을 냈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자료 중에 발췌해왔는데 보시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과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22년도는 이렇게 뭐 연두색인가요? 이렇게 위쪽에 보이는 그 선이 네네. 지금 보이는데 판매량 보면 과거에 이제 한 3개년 정도 최근의 3개년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돼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쪽은 상반기에는 되게 역성장을 보이는 유럽 쪽의 시장이었지만 최근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성장 구조로 이제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월 28일 기준 EV 볼륨의 집계에 따르면은 9월에 글로벌 EV 판매량이 108만 대 그리고 전년 동월비 52%나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22% 급증 그리고 중국은 전년 동월 대비 82% 급증했고 전월에 대해서는 14% 증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25만 7천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월비 10% 증가, 전월에 비해서는 54% 급증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순증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기간에 9만 1,000대를 팔아서 전년 동월 대비 34% 급증했으니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국내에서 좀 좋았던 이유도 이런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EV 배터리량 보면은 전년 동월비 그래서 59%나 9월 달에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메탈 가격 변화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띄워주시면 보이는데 작년과 이제 올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가 작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2021년 연간을 봤을 때는 445%나 가격이 올라왔고 올해 1분기도 78%나 이제 올라왔는데 문제는 2분기, 3분기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올라온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보통 말하는 이제 NCM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1분기부터 보면은 대부분 다 조금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접어들다든지 약간 이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나옵니다. 붉게 보이는 게 기준에서 마이너스로 보이는 게 붉은 차트이고 파란 게 이제 올라간 상승 차트인데 보시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조금 조정받고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구리, 철 이쪽도 약간 조정세가 보이죠. 그러니까 리튬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9월 달에 EV 배터리 출하량도 53기가와트 정도이니까 전년 동월비 59%나 급증했고 전월비로는 25%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1위 업체로 자부하고 있는 CATL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16기가와트 규모로 장착되면서 9월에 본다면 전월과 비슷한 점유율 30% 글로벌 1위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9월에 10.3기가와트 전월에 비해서 73% 급증하면서 이 2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켓쉐어가 확실하게 이제 바뀐 거죠.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달 2위였던 비아디가 7.6기가와트로 3위로 떨어졌고요. 테슬라 Y 모델의 분기말 판매가 몰리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2위로 어쨌든 치고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LG 엔솔도 상당히 괜찮았고 여기에 밸류 체인으로 이야기된 소재 업종들이 상당히 또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주가 수익률과 그다음에 한국 업체들의 독주가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업체들은 10월 달에 관련된 주가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주가들이 24.5%를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 근데 중국과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10월 달에 마이너스 9.9%였으니까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빠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자, 한국과 중국의 올해 P 밸류에이션 변화를 가져온 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혼다, 도요타, 미국 내 합작이라든지 배터리 공급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 SDI는 경우에 북미 고객사 확대 대기업 때문에 한 달 동안 거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종가 기준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나 중국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변화를 보면 지금 한국 업체들은 평균 밸류가 45.6배.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25.5배. 역전이 됐죠. 근데 이 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의 프리미엄이 78%로 확대가 됐죠. 굉장히 많이 갭이 늘어났고요. 2021년 뭐 초중반 하반기까지는 중국 업체가 더 비싸게 받은 거죠. 밸류에이션이.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업체보다 한국 업체가 더 비싸게 거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삼성증권의 이 뉘앙스는 뭐냐면 아마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회복을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이 아마 다른 IT도 뭐 반도체를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지만 국내 수급을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일단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살아있는 섹터 그리고 성장이 있는 섹터적으로 상대적으로 스토리가 견조한 섹터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아웃퍼폼을 했는데 중국 업체보다 약간 뭐라 그럴까 이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면 이 한국의 2차 전지 섹터가 약간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삼성증권에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리포트를 냈어요. 뭐 그건 일견 저도 분명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단기적으로 될 수도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좀 재밌습니다. 9월달 이후의 주가 수익률인데 이 최초에 시작되는 저 기점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올해 9월이죠? 그렇죠. 올해 9월 달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냥 그때 9월 달에 9월 1일 기준으로 주가를 100으로 놓고요. 그 뒤에 이제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딱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게 삼성 SDI가 많이 올랐죠. 분홍색으로. 가운데 있는 선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9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최근에 좀 좋았다는 보시면 오히려 이제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IT 섹터 중에 그래도 이 뭐 반도체 하이닉스 쪽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를 표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료 근데 기간이 너무 좁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한 두어 달 정도 놓고 이제 보는데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수급 쏠림이 2차 전지에 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매크로 변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아직 불확실하고요. 그다음에 판가가 6월부터 하락한 메탈 가격이 양극재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가격 효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에 또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산 차량 가격에 대해서 가격 인하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완성차 업체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결국은 다른 완성차도 아마 전기차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셀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방 수요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배터리 업체들도 아마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조치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본다면은 다소 조금은 좀 경계할 어떤 단기적인 어떤 경계할 위치에 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는 한번 뭐 좀 고려를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10월 달만 놓고 보면 또 좀 다른 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셀 그다음에 소재도 이야기하지만 장비 업종들이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좀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이제 배터리 장비 10월날 놓고 보면 10월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의 GM2 공장인 테네시 파우치형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TSI가 믹싱 시스템 추가 발주 기대가 있고 D&T도
레이저 노칭 발주 기대가 있고요. A-프로도 활성화 포메이션 발주가 기대가 있고 삼성 SDI도 말레이시아 원통형 라인 발주 중에 있는데 코인테크가 자동화 추가 발주 기대가 있고 뭐 CIS라든지 그다음에 V1텍, 뭐 TSI, 코인테크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10월 달부터 이제 장비 발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예상됐던 것보다 그 공시 발주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블루오발 JV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발주가 좀 늦어졌지만 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장비 섹터를 조금 보자는 이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장비 쪽의 수주 잔고를 본다면 절대 그 PNT가 가장 뭐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PNT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장주이지 않느냐 이야기도 있지만 그 외에 작은 종목들도 지금 발주 관련된 공시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셀 소재 그 다음에 어떤 장비주에 대한 분위기도 좀 올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이 소식이 11시 반? 12시 다 돼서 전해졌죠.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오늘 엄청 급등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았더라고요. 네, 뭐 위메이드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위믹스 관련된 신뢰 문제가 그쵸. 되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뭐 사우디로부터 뭐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는 설이 돌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제 뭐 아람코.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는 뭐 이렇게 사우디 자금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자금이 이제 일단 들어온 걸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0억 규모의 뭐 사무전환 사채 뭐 발행을 했는데 소소하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네. 그 외에 뭐 다른 거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았지만 아무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사이에 21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좀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뭐 위메이드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같이 이제 동반 급등을 했죠. 근데 네. 이제 덩달아서 이제 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뭐 네오이드 홀딩스까지 급등이었는데 이거 좀 저도 좀 설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일부 이제 숏을 쳤던 이런 그 포지션들이 약간 내일 FMC를 앞두고 숏이 과했던 종목들이 약간 일부 좀 스퀴즈가 나오면서 조금 돌려놓는 그런 쪽의 수급도 좀 유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네위즈가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제 어떤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덩달아서 급등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와 같은 종목들도 덩달아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수급적인 면도 같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종목 오늘 뭐 또 새로운 소식 있었나요? 네, 뭐 원전 관련된 이슈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그 이게 진짜 뭐 LOI나 이런 걸 맺긴 했지만 네. 당장 아니지 않냐. 그쵸.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아예 보고서를 내서 이게 LOI나 MOU 체결이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확정되더라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폴란드의 2023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그리고 폴란드의 민간 발전 회사인 제팍이 이제 주 계약자인데 본계약 전에 검증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전력 고정 가격 계약의 확정이라든지 이에 대한 보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 빠져 있다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제팍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사업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좀 작은 업체라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 왜냐하면 순자산이 4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20조 원 이상의 계약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코멘트를 냈고요. 실례로 제팍 같은 경우는 우리와 LOI를 체결한 날 기존에 다른 쪽에 계약을 체결한 SMR 건설 관련된 LOI를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폴란드 정부와 국영전력기업인 뭐 PGE가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계약도 현지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로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계약 체결이 확정적인 어떤 지난 6개월 전부터 PGE 주가가 지금 현재 42%를 급락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뢰도의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민간 파트너 업체가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 대비 리스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검증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출산 장려 정책
네.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제 이거 뭐 간단한 겁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마련하면서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밝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관련된 뭐 제로투세븐, 아바간 컴퍼니, 뭐 메디앙스, 토박스 코리아 등의 출산 장려 정책 테마가 상승했는데 이게 반짝 뉴스로 이제 테마가 좀 올랐다는 점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기는 쉽지 않겠죠. 자, 이어서는 반도체 DDR5. 어저께 저희가 그 정프로님이 이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관련해서 양산 연기 이슈, 그럼 부정적인 이슈인 네. 거네요. 네, 먼저 그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죠. 네. 이 반도체 관련된 DDR5가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해외 쪽에서 나온 이슈인데요. 이게 지금 그 관련된 그 트렌드 폴스라는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제 해외 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다. 이 그 관련된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2023년 상반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면 뭐 지금부터 상반기면 뭐 작게는 뭐 모르겠습니다. 상반기면 내년 1월이면 한 2, 3개월 정도 뒤고 내년 6월까지 상반기로 본다면 사실은 뭐 8개월 정도 더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넓기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보도가 나면 사실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폴스와 관련된 나온 이슈에서는 결국은 수율 이슈가 좀 있다라고 이제 외신이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 양산 수율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텔을 괴롭힌 버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진전된 걸로 볼 수는 있는데 현재 인텔 7으로 생산되는 그 사파이어 레피즈 수율이 한 50에서 6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 경영진이 이제 있던 여러 가지 레피즈 생산을 늦추는 이유가 수율은 아니라고 언급을 기존에는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소비자용 CPU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텔 7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공정에서도 수율 이슈 없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소비자용 CPU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서버용 CPU 같은 경우는 아마 반도체 칩 크기가 커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서버용에만 들어가는 어떤 기능, 시스템적인 기능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잡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조금은 이제 언급이 논란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장이 끝나기 전에 아마 오후에 3시 가까이 넘어가면서 이런 외신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인텔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내년 1월 10일 딱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요 표를 보여주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너럴이 10. 돼 있죠. 이게 보면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이렇게 읽으세요? 뭐 1월 네네. 10일입니다. 1월 10일 날 딱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 출시 관련된 외신 기사가 또 나와 버렸어요. 이게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분기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는 게 첫 번째 외신이었잖아요. 트렌드 폴스 보고서에 네. 따르면. 근데 그 상반기가 1월 10일. 내년 1월 10일도 상반기예요. 열흘 근데 이제 차이. 그게 이제 6월 달도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나온 기사가 이제 1월 10일로 딱 못 박아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장 막판에 보면 아비코 전자나 네. TLB와 같은 이제 DDR5 관련된 개별 종목이 일단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1월 달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DDR5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참 안 좋은 반도체 섹터에 변환점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서버 관련된 부분들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느냐에 대한 논리는 또 남아 있는 숙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업황에서 하나의 또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DDR5 이슈는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월 10일이면 CES 끝나고 나서 직후 근데 이제 명확하게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이 보도가 맞는지 아닌지는 또 그때 돼서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아모레퍼시픽 주가 3거래일째 오름세. 자, 화장품주 이거 반등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네. 신뢰도를 가져야 할지 말지. 네,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 따라가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애매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실은 거의 급등세였거든요. 10% 이틀 이상 동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지 한국저증권의 이제 일통 담당 애널리스트가 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된 완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그냥 루머로 돌고 있다. 그 네.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퍼시픽의 해외 법인의 적자 축소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기대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은 중국 정부 당국의 확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좀 보시고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법인의 구조조정 효과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해외 법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증액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라는데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이슈입니다. 이 네모나게 이제 빨갛게 네모난 이 보시면은 비용 추정, 그러니까 원가와 판관비 합산에 대한 비용 추정이 있는데요. 전년비 보면 확 떨어진 게 보이시죠? 막대 그래프. 예, 그 막대 그래프에다가 선 그래프 보시면은 이 비용 추진과 관련된 전년비 흐름을 보시면은 전년비에서 이 비용 추진 관련된 부분들이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확 꺾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비용 추진과 관련된 해외 법인 쪽의 비용 추진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쪽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이 표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이걸 근거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해 4분기 해외 법인이 43억 흑자를 냈는데 내년에 해외 법인 영업이익은 OPM 마진율 영업이익 마진율 5% 예상을 하면서 내년에 한 980억대로 증가할 거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가 43억 흑자인데 4분기가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을 해외 법인 쪽이 980억으로 이제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높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3분기 보면은 면세 매출이 전분기 대비 6.3%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면세는 조금 아모레퍼시픽 좋았고요. 중국 매출도 전분기 대비 3분기 16.1%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대부분 다 면세나 중국 매출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면세 매출도 올라오고 중국 매출도 16%나 2분기 대비 3분기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 절감이나 적자 축소 이것만 갖고 주가가 올라갈까? 그리고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제적으로 우선은 매출이 올라오는 게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비용 효과에 대한 레버리지가 오는 것인데 매출단이 올라오지 않는 거라면 이 레버리지 효과는 상당히 좀 많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뭐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 제 생각에는 매출단이 올라오는 게 전제돼야 된다. 이걸 정도 저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은 신중하자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죠. 해외 쪽에 판관비 이렇게 줄고 한 것도 이게 뭔가 줄이자 해서 줄인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그럴 수 있죠. 뭐 오프라인 매장을 줄인다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제로 코로나도 있었을 예, 뭐 거고. 마케팅에서 아주 뭐 비싼 뭐 모델을 쓰지 못하고 약간 좀 그 부분에서 좀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보수적이었겠죠. 뭐 사실은 뭐 비용이 줄어드는 건 사실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줄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보시면 뭐 에뛰드라든지 네. 미스프리 이런 쪽이 안 되니까 줄일 수밖에 없고 네, 뭐 거기에서 뭐 비용이 줄어드는 건데 뭐 그거 하나만 갖고 뭐 주가가 올라간다 보기에는 조금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산주 오늘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뭐 동해상으로 이제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뭐 3발 발사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습 경보가 울렸죠. 그래서 이제 2시 이후에는 약간 좀 그 경계 수위가 좀 낮아지는 어떤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뭐 증권업 있을 때에 연평도 포격을 그때도 직접 목격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서초동에서 일할 때인데 그때 막 그 실시간으로 연평도에 막 폭격 막 이루어지면서 그때 그걸 봤던 터라 이게 또 북한이 또 혹시라도 이렇게 좀 뭔가 도발을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어쨌든 이 동해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울릉도에 어쨌든 공습 경보가 발령될 정도였으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을 나타냈지만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정말 교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큰 뉴스는 뭐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사실은 뭐 북한의 도발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바이오 쪽은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이제 사실 뭐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원숭이 도창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거의 시장에서 언급이 안 됐었는데 별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뭐 이렇게 해지하지 않고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잊혀졌던 어떤 이슈가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뭐 시젠이나 바이오니아, 뭐 액세스 바이오, 파미셀, 진 매트릭스 등의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입장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전파가 진행되고 있고 네. 나라별 대응 수준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다소 좀 이게 상당히 잊혀졌던 쪽에서 약간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근데 네카오는 집중 분석 안 해주셨어요.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서운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뭐 네이버 게임즈는 좀 별로 안 좋았죠. 카카오 솔직히. 게임즈. 예, 게임즈는 별로 안 좋았고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에 뭐 있었지만 급등은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오늘 급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이슈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내용도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이끈 급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너무 깊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아쉽네요. 예. 이 그렇습니다. 언급 안 하신 거는 그만큼 이렇게 깊은 의미 부여할 내용은 아니었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쭉 증시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